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정치와 시민이 만났다. 김광진, 안진걸이 함께합니다. 시민의 정치. 김광진, 안진걸의 시민의 정치. 한 주간의 정치 사회 이슈를 모두 모아서 시민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저도 요즘 계속 어디 갈 때마다 실수하는데 한 번에 더불어민주당 하셨네요. 네. 이제 골방을 벗어나서 이 넓은 방으로 왔습니다. 빨리 저 사진은 좀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러니까요. 7시부터 어떠세요? 생방송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의원님 그토록 원하셨잖아요. 생방송. 예? 제가 이 자리에서 토론회를 꽤 많이 했어요. 근데 항상 무슨 선거 나올 때 그래요, 제가 맞아요. 출마할 때 중심으로 나왔는데 다시 또 선거를 출마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예. 예.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항상 다 당선됐어요? 예. 아, 청년연장은 졌구나. 슬프네. 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저는 이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예. 안진걸 처장님은 우리 저 스튜디오 그 창고를 기자들이 개조한 스튜디오에서 인사할 때는 꼭 그 얘기만 해도 되는데 고개를 늘 이렇게 숙이면서 드디어 이 모습을 예, 예전에 우리 전화할 때도 애청자들께서 그렇잖아요. 전화할 때도 네. 죄송합니다 해도 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어떠세요? 사진 마음에 드세요? 우선 김광진 의원님 모니터에 사진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일단 제가 저 안경을 바꾸니까 상당히 오래전 사진인데 근데 오래전 사진인데도 아주 네. 더 나이 들어 보이네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요. 역시 아리수를 많이 먹어야 돼요. 그 안경테를 바꾸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 훨씬 감사합니다. 젊어 보이세요. 약간 삼선 의원급으로 보여. 안진걸 처장님 저 언제 사진이에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일 못생긴 사진인데요. 그래요? 예, 아, 이렇게 비주얼이 지금이 더 낫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제 우리 시민 여러분께 보시면 그래도 좀 밝고 예, 이렇게 나온 사진들 얼굴은 너무 저기 아마 박근혜 정권에 대한 비판할 때 분노한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요? 늘 분노 상태잖아요. 아니요, 저는 안진걸 늘 처장님. 사실은 늘 낭만과 낙관적인 상태인데 저 그래요? 박근혜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런 거니까 사진 바꿔주세요. 아니 원성이 자자한데 저희 그 박소영 기자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예요. 네, 이미지는 다시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만들어 볼게요. 네, 온라인에 많이 저희 출발하자마자 선물을 받았어요. 어유. 이게 나라냐 세븐님. 거의 매일 오세요. 저희가 출근길에 저희 팟짱하고 함께 하시는 예. 애청자신데요. 아침 인사를 별풍선 50개. 어이구. 감사합니다. 별풍선도 약간 이렇게 그 현금성 결제가 되는 건가요? 현금하고 동일하죠, 실제. 그래요? 예. 그렇군요. 현금과 동일한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친일파는 몰라도 민주시민은 꼭 와야 된다. 팟짱을 민주시민은 꼭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 어저께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대한민국 커피연합이라는 게 발족을 했어요. 대한민국 커피연합. 커피 연합? 카페도 하시고 커피 파시는 분들이 연합인데 커피는 팔아도 나라는 팔지 않습니다. 라고 예. 하는 아주 인상적인 카피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그게 SNS에서 많이 돌고 있어요. 그렇군요. 요즘 무슨 예. 연합이 너무 많아. 우리 이제 아니 대한민국 효녀연합과 커피연합 이 두 개가 가장 인상적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힘내십시오 시민 여러분. 지난번에 JTBC 토론에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또 히트성 발언을 하셨잖아요.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35%는 지지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논란을 빚은 발언이었는데요. 하여튼 요새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2015년이지만 네. 왠지 시계는 구한말을 사는 것 같다. 그렇죠? 갑자기 막 한반도 상국에 예? 폭격기가 저는 막 뜨고 이러니까. 유시민 전 장관이 원래 이제 굉장히 풍자를 잘하지만 그 35%가 네. 나라를 팔면 지지는 안 하실 거예요.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럼요. 예. 그 정도 되면 같이 골기할 분노하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요. 같이 벌기를 해야죠. 예.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오늘 출발할까요? 예, 네,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시민의 정치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풍무 양꼬치 대전 테크노밸리점 12월 28일 그랜드 오픈. 자, 지난 6일이었던 것 같아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계속 제가 날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수요 시위 현장에서 제 이 소식을 듣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 뒤로 지금 일주일이 아직 안 됐는데 한반도 정세가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대가를 치르겠다고 해서 1단계로 대북 확성기, 저희가 이제 목함지뢰 때 굉장히 많이 다뤘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대북 확성기가 다시 또 재개가 됐고 북한에서 또 맞불 확성기를 틀고 있고 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선 의원님 국회 정보위 국방위 다 열렸어요 지난주에. 예. 주로 좀 어떤 내용들이 핵심적으로 논의가 됐습니까 국회 안에서? 일단 남북 관계가 요동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요동을 치게 만들고 싶은 것인지를 조금 더 깊이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추후에 더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정보위원회가 당일날 저녁 8시에 열렸고 네. 그리고 국방위원회가 그 다음날 사건 발생 다음날 오전 10시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그렇죠. 하고 했었는데요. 결국은 국정원을 관장하는 이제 정보위원회의 가장 요체는 정말 몰랐냐라고 하는 것이죠. 국정원은 이제 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사전 인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사후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대가 군의 의무인 것이고 네. 사실 국정원은 발생되기 전에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국정원의 본연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보기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지금 실제로 본인들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사건이 발생하고 기상청이 그것을 지진파로 확인해서 10분 후에 알려줄 때까지는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고 네. 과연 대한민국의 정보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심각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국정원에 대한 그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국군의 정보사령부에서 또 왔었거든요. 네네. 이제 거기서 또 논란이 됐던 것이 지난 9월 21일 날 국정감사 때 제가 질문을 했었던 것인데 네. 당시에는 이제 9월 21일이었으니까 10월 10일 북한이 말한 태양절일 때 어떤 발표나 아니면 발사나 이런 것들이 예측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네. 그랬더니 당시에 조복은 정보본부장이 핵실험과 같은 것에 있어서는 한 달 전이면 우리들이 다 체크할 수 있고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일주일이면 다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에도 D-25일에는 어떤 징후가 있고 10일 전에는 어떤 징후가 있고 뭐 5일 전에는 어떤 징후가 있고라고 하는 매뉴얼을 갖추고 있어요. 아. 근데 지금 이 사건이 발생 4차 핵실험이 벌어지고 나서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맞아들어지지 않았고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그 열거되었던 25일부터 D-Day까지의 그 징후라고 네네. 하는 것이 단 하나도 감지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군과 정보기관들이 과연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정도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이것을 온 국민의
책임인 것처럼 국민이 다시 또 물론 국민이 단합하고 여야가 합심해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만 1차원적으로는 정부와 정부 정보기관의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요. 근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몰랐던 것이 북한이 은밀하게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다라고 그냥 당당하게 그러니까요. 얘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나하나 다 짚어주셨는데요. 국정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졌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우리 정보당국은 기상청이 그 인공 지진을 감지할 때까지 하나도 심지어 매뉴얼까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그런데 그 매뉴얼에 따른 조치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 과연 한반도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불안감이 생기는 것이죠. 무엇보다 보수 정권 또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그래도 안보는 잘할 것이다라는 국민들의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좀 여지없이 깨지는 상황이 아닌가. 그게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진걸 차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1월 6일 수요일이었으니까 네. 저는 일단 그날 청년단체들과 같이 그 최경환 부총리를 고발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요? 예, 최경환 씨가 자기 인턴 그리고 심지어 운전사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불법적으로 채용을 시켰다는 의혹이 굉장히 무성합니다. 그래서 근데 감사원도 최경환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름을 적시하지 않고 검찰은 수사를 안 했어요. 네. 서면으로 무혐의 처리했거든요, 이번에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고발을 하러 가는 도중에 이제 그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끼리 정말 북한 안 도와준다 이런 느낌이 있었죠. 근데 그가 뭐 저희 일이 언론에 덜 나가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한반도에 끼칠 어떤 파멸적 상황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이 계속 그런 실험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우리 남한에서도 또 핵무장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기다렸다는 듯이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무책임하게 네. 남한도 핵무장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반도는 핵대국으로 해서 언제든지 그냥 인류의 절멸 전에 한민족의 절멸이 제일 먼저 올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냥 드는 생각은 제발 북한이 답답하고 어렵겠지만 특히 북미 관계 개선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 계속 메시지를 내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핵무장화 또 핵실험은 네. 답이 아니다. 그건 그냥 한반도가 다 죽지 않은 것밖에 되지가 않는다. 네. 뭐 물론 우리 민족을 향해서 쏘겠느냐 이런 항변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근본적인 위기라는 것은 아예 안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서로 그냥 우르렁 거리다 하더라. 물론 빨리 저는 한반도가 화해하고 평화로 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 정권도 남한 정권도 굉장히 저는 잘못한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대북 강경책으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더 악화된 면도 있는데 그러나 최소한 그래도 서로 이렇게 말다툼하고 있는 거하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건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것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고 그쪽에서도 그럼 나도 대응하는 무기를 가지겠다 이러다 보면 정말 악순환 되는 거고 그럼 그 무기에 쓸 엄청난 돈 때문에 남북 민중 모두 또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거든요. 평화는 평화대로 깨지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 남북 모두 민초들이 가야 될 제대로 된 정책이 예산이 실종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면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북한 핵실험이었다. 핵실험이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방식의 상생과 평화를 이북 정권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도 많은 시민단체 일제히 평소보다 훨씬 톤이 높은 성명으로 강도 높은 이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성명들이 일제히 나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핵실험 자체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비난을 하고 있고 또 유엔 안보리 제재도 받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는 평화를 위협하는 우리는 평화를 숭상하는 민족이잖아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고
근데 자꾸 위협적 요소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두렵기도 하고 북한이 왜 저러냐 꼭 뭐 좀 얘기를 할 만하면 북한의 위협 때문에 이게 좀 거꾸로 가는 이런 상황이 돼서 이게 특히 국내 정치에도 악용되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북한의 그런 행태를 좀 사실 한국의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도 굉장히 비판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어제죠. 미국의 장거리 폭격기 B-52 이게 막 저공 비행을 했어요. 오산 공군기지에 굉음을 내면서 막 현장 루포도 나오고 외신들은 또 이것을 주요 기사로 막 보도하고 있고 마치 좀 당장 뭐 어떻게 될 것처럼 그런 위기. 근데 우리 국민들은 별로 또 그런 걸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워낙 또 저러나 이런 무감각 이런 것도 좀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전진적으로 무기들이 배치되고 이런 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B-52, 네. 핵잠수함, 네. F-22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략 무기입니다. 전략 무기의 특징이 뭔가요? 은밀성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근데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면서 비행을 하고 핵잠수함이 공중에 뜨고 F-22가 스텔스 기능을 다 떼고 그냥 비행장에서 그것을 공개했다. 네. 그 자체로 의미가 없는 일이죠. 정말 군사적으로 필요했다면 네. 스텔스 기능 소리 없이 비행을 했겠죠. 네. 그리고 B-52도 북한의 상공을 돌아왔던 예를 들어 어떤 사진을 내거나 네. 뭐 이런 행위가 있었겠죠. 은밀하게. 근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것의 무력 기능을 시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B-52 자체를 얘기할 뿐이고 네, 네. 그것을 가지고 말 그대로 쇼의 형식을 취하는 것일 뿐이지. 쇼? 그렇죠. 네. 그게 실제 전략 무기로서 사용할 거였으면 네.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실제 사용할 것이라면 실제 사용할 것이었으면 공개하지 않고 은밀하게 그래야 전략 무기가 되는 타격해버린다는 것이죠. 것이죠. 예, 근데 잠수함을 공중으로 다 지상으로 수면으로 띄워놓고 네. 우리가 이 잠수함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 그게 어떻게 위협적이게 되겠습니까? 잠수함은 물 밑에서 아무도 모르게 있을 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괜히 과도하게 서로 에스컬레이팅을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네. 이제 유엔 결의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네. 물론 이후에도 이제 유엔 결의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단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그것에 대한 압박이 있는 것인데 네. 이 제재라고 하는 것도 이미 너무 오래돼 버렸어요. 지금 1차, 2차, 3차 핵실험이 있었고 그때마다 유엔 제재가 다 있었거든요. 유엔 결의안이 다 있었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북한이 못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봐도 ICBM도 써줘, 인공위성도 개발하죠, SLBM도 만들었다고 하죠. 지금 이 4차 핵실험도 하고 있고 4차 핵실험은 또 북한이 말하는 것처럼 수소폭탄으로 뭐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네. 북한은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몇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노동하면서 여권 발급되고 비자 나와서 다 그렇죠. 나가 있지요. 중동에 그렇게 많이 가 예. 있잖아요. 실제 제재받고 있는 것들이 거의 없는 것이거든요. 이미 제재가 습성화돼가지고 그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 남북관계에 있어서든 아니면 육자관계에 있어서든 북미관계에 있어서든 네. 이제 이렇게 고착시키고 단절시키는 것으로는 실제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4차 핵실험으로 여실하게 증명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방식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네. 다시 대화와 화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말 그대로 평화밖에는 네. 전쟁을 이기는 가장 유일한 힘은 평화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으로 나아가야죠. 네. 아, 정말 그 결론이 너무 앞에 나와가지고 이게 좀 한 45분쯤 나와야 되는데 예. 답답하니까 20분에 그냥 나와버렸어요. 결론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엔에서 대북 제재 주로 경제 제재죠. 경제 제재인데 우리의 경우에도 어쨌든 1단계 조처로 대북 확성기를 다시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유효한 힘을 발휘할 것이 아유 왜 이렇게 목소리가 그 죄송합니다. 작용과 방작용의 제재에 있어서 네. 제재라는 거는 내가 아플 때 상대도 아픈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안 아픈데 상대가 아플 수는 없어요. 네. 작용 반작용이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과의 무역 제재를 한다 그러면 우리 경제도 타격을 입는 것을 감수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가 아픈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실제 남북 간에 있어서 혹은 북중 간에 있어서 그런 무역 간에 문제가 거의 이루어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중국이 북한에게 지급되는 기름을 아예 멈추겠다라고 하면 뭔가 다르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피해를 입는 개성공단 이런 것들을 멈추겠다 하면 또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물론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감당하련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는 모르겠으나 네. 그냥 단순하게 너희에게 우리가 형벌을 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는 아프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근데 북한은 이미 개혁 개방을 하고 있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국제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혼자 이미 고립되어 있는 국가예요. 그렇죠. 거기서 고립을 중화시킨다고 해가지고 더더욱 아프다 이렇게 느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경제 제재 늘 받던 건데 뭐 그리고 어차피 뭐 우리는 왕따 국가인데 뭐 예.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해버릴 거야라는 식으로 계속 삐딱하게 나간다는 것이죠 북한이. 그렇죠. 이러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이렇게 막 그 긴장이 고조되니까 휴가 나오는 병사들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북 확성기가 재개된 지역에서는 그 민간 식당 이런 데가 완전히 팔이 날리고 가뜩이나 요새 장사도 안 되고 경제가 어려워서 심각한데 더욱더 피해가 큰 이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민생 경제, 우리 민생 경제에도 타격을 주는 이런 상황인 건데 안진걸 처장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네. 재벌 대기업들의 전횡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운이기도 하지만은 이 근본적인 남북 리스크 때문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이 엄청난 국방비를 쓰고 있고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사주는 나라로 꼽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만도 1조 원 쓰는데 그것이 남는 돈까지도 한국에 돌려주지도 않잖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제 북한이 너무 아쉬운 게 이게 결국 북미 대결 구도에서 나온 산물이라는 건 우리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이제 쉽게 표현해서 오바를 할수록 네. 한반도에서 미국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미국의 개입이 더 강화되는 역설이 발생한다는 거죠. B-52 뭐 F-15 이런 거 다 한반도 오잖아요. 와가지고 사실은 우리 김강진 의원님 말씀처럼 쇼였다 하더라도 일종의 무력 시인데 오늘 아침 뭐 조간신문 일제히 그 B-52 폭격기 모습이 막 나오는데 네. 그러다가 자칫 역사라는 게 너무 우발적으로도 이렇게 일이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잘못으로 또는 우발적인 실수로 또는 어떤 오판으로 네. 국지전이라도 발생하면 정말 한반도는 불바다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북이 무리한 시도를 중단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에 맞서서 상호 긴장이 에스컬레이트 되는 모든 조치가 중단돼야 된다. 네. 확성기 그것도 뭐 북한에 뭐 일부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니까 한다는데 그러다가 정말 대응 타격 나면 그쪽에 계시는 분들 생명도 위험해지고 그렇죠. 또 보면 분명히 이 남한의 이 수구적인 분들이 타격받은 게 가만히 있냐 더 대응을 하다 보면 막 그러다 그렇죠. 국지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전면전 내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냥 한반도는 다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장난 양측 모두 불장난을 중단해야 되는 물론 지금은 이북의 핵실험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북이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계속 호소하고 촉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결국은 방법은 의인 김강기 의원님처럼 이게 북미 대결 구도 속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 그다음에 전쟁의 당사자였던 북한과 남한 미국과 중국이 모두가 포함된 네. 사자 간의 포괄 타결 뭐 평화협정인 평화협정 아니면 한반도를 비핵지대화로 하는 것으로 하는 남북의 어떤 대부흥 전략 네. 뭐 이런 대타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없으면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 안 처장님이 국방 예산 말씀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잠깐 좀 드릴게요. 네. 이번 사건이 어떤 것을 가장 두렵게 생각하냐면 제가 국방이 4년 있으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킬체인이라고 하는 것과 네. KAMD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북한이 공격을 해오면 우리가 사전에 인지해가지고 그것을 공격할 수 있다, 혹은 방어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이라고 하는 고정형으로 되어 있는 공간, 네. 특정한 공간이죠. 아주 작은 미사일체도 아니고 이 공간도, 그리고 지금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곧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예견하고 있는 거였지 않습니까? 네네. 하루 이틀의 그 날짜의 문제였을 뿐이지 그 공간에서 계속 갱도를 파고 있고 네. 가지 갱도가 나와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공간에 대해서도 지금 당일날까지 누구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군도 국정원도. 네. 근데 과연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은 이동식 발사체에 실어서 무기가 발사될 때 네. 이것을 사전에 인지해서 사전 요격하거나 혹은 날라오는 미사일을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그렇죠. 뭐 지금 뭐 말한 사드나 뭐 네. 이런 걸 가지고 요격하거나 네. 공중 요격. 예, 공중 네. 요격하거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네. 실제 이 고정형인 공간도 확인하지 못했는데 네. 과연 이동식 날아오는 발사체를 미사일. 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한 달 전에 할 수 있다는 공간도 못 하는 건데 일주일 전에 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던 것들이 과연 알 수 있는 것이냐. 가능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신뢰가 완벽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킬체인과 KIMD에 네. 근 20조 가까운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거든요. 과연 그 돈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것이냐라고 하면 지금은 아주 두려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네. 지금 기상청이 10시 30분에 인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진이 감지된 순간. 네. 근데 국방부에서 국방장관이 보고를 처음으로 받은 게 10시 40분입니다. 10분 만에 받았어요. 1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면 실제 북한이 쏠 수 있는 미사일 같은 경우들 네. 북한이 쏴서 용산으로 떨어지는데 4분 50초 정도면 떨어집니다. 4분 50초요. 예, 4분 50초. 용산 미군 기지 얘기하시는 거죠? 예, 뭐 예. 수도 서울로 떨어지는 것에 예. 한 4분 5분 정도가 발사됩니다. 좀 더 큰 것들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발사되겠죠. 네. 근데 이 정도의 시간이면 그럼 우리 국방장관이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북한이 사이에 와서 쏴버릴 수도 있어요. 예, 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국방부가 얘기했던 것이 국방위에서 만약에 북한이 실제 핵을 담아가지고 쏘려고 하면 네.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선제 공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항상 여당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면 국방장관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다 추적할 수 있고 그것이 핵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발사할 것이라고 하는 징후가 있으면 사전 공격하겠다. 선제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만 네. 일단 지금 상황으로 보면 사전 탐지도 거의 요원한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저기에 지금 우리가 저게 수소폭탄인지 아니면 핵융합인지 플루토늄인지조차도 지금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발사하고 난 이후에도 지금 일주일이 가까이 흘러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 쏘려고 하는 포 안에 핵미사일이 담긴 건지 아니면 일반 포인지 저게 공해상해로 연습하려고 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무려 20조 원이나 되는 국민들의 예산을 국방비에 쓰고 있으면서도 예. 지금 풍계리에 무슨 실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수소탄인지 핵융합 뭐가 되는 건지 뭐 플루토늄인지 HU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런데 돈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전 탐지도 못 하고 심지어 기상청장은 알고 있었는데 그 뒤 10분 뒤에나 국방장관이 아는 거고.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국정원장은 언제 알았습니까?
국정원장도 뭐 정확한 시간을 얘기하지 않는데 네, 왜 시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회 아마 이제 정보위에 비슷한 나와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국방장관과 동시에 카톡 동시에 보내준 이제 거 연락이 아니에요? 갈 테니까 네? 기상청장이 동시에 카톡 보내준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기상청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일괄로 팩스로 이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동일한 시간에 받았을 일괄 테고요. 팩스로. 네. 근데 우리 군의 시스템상 사실은 위성에 대한 권한은 국정원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777 사령부나 아니면 군 정보본부나 이런 곳들은 네. 위성의 시스템은 전부 다 국정원이 관할하는 것을 필름을 받아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천적으로 지금 저 공간에 대한 그 정보 책임 네. 이거는 국정원에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풍계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징후가 있고 이런 과거에 보면 그 사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이번 처음이 아니고 벌써 예. 네 번째고 1차 핵실험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보도만 보더라도 풍계리에 뭐가 징후가 포착이 되고 뭐 어떤 문제가 있고 조선일보에 상세히 그림도 나오고 뭐 지도도 나오고 뭐 그 저기 있습니까? 버섯구름 기둥, 예. 버섯 기둥 뭐 이런 것도 온갖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이번에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일단 알려지지도 않고. 언론에 나와 있는 네. 버섯구름 네. 그리고 땅이 이렇게 함몰되는 영상들 네. 이건 전부 다 허위입니다. 허위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하 갱도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하 갱도에서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폭발을 하기 때문에 밖으로 지금 제논도 하나도 검출되지도 않을 정도의 상황으로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공간에다가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그 발사체가 터지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네네. 실험실 안의 공간에서 핵융합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밖으로 터지는 화면들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국제사회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은밀하게 추진이 됐다면 굉장히 알기 어려운 이런 것일 수도 있겠네요. 들어가서 조사해보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원래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핵 실험을 하는 거는 네. 핵 발사 실험이 아니라 안에 내부의 원자로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제논 검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플루토늄인가 아니면 우라늄인가 네. 소위 말하는 수소폭탄인가라고 하는 것을 검출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우리는 이제 그것을 검출하는 비행기가 WC-153이라고 하는 그 검출 비행기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미국이 지금 예. 이제 발진해가지고 와서 그것을 검출하려고 하는 중에 있고 우리는 이제 동해상에서 공기 입자를 포집해가지고 네. 확인을 하는데 네. 5차까지 지금 검출을 했는데 지금 133번 제논 133번은 미량이 나왔는데 네. 나머지 153이나 뭐 이런 135나 이런 것들은 지금 검출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미량 검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일반적으로 사회에도 있는 원자 네. 정도의 수준 밖에 나오지 않아서 네. 실제 검출이 불가능하다라고 우리 그 1차부터 5차까지 한 우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지금 거의 나온 것 같고요. 결국에는 미국의 기술을 통해서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데 이런 그것도 지금 상황인 건가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1차와 2차 때는 제논 검출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플루토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네. 근데 이제 3차 때는 그 제논 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마 플루토늄일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도 이제 더 은밀해졌고 더 폐쇄적으로 됐기 때문에 네. 아마 제논 검출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고 그리고 그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게 그 수소 폭탄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측면이거든요. 제논 네. 검출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이건 좀 이후에 입증하는 것은 좀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굉장한 전문가. 그럼요. 이셨네요. 예. 국회 4년을 예전에 지금 우리가 국방위와 그- 정보위에서만 저 예.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창임이 꼭 바꿔 할 겁니다. 네. 예전에 대선하시면, 저희들이 예. 그 루이제 린저의 이제 또 하나의 조국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네. 이제 독일의 유명한 작가잖아요. 생애 한가운데를 쓴 루이제 린저가 북한을 갔다 와서 또 하나의 조국이라고 쓴 책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서 막 북한을 저희도 연구를 하죠. 했는데 뭐 지금 저만 해도 상당히 공부를 해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우리 의원 역시 이렇게 전문적이고 평화적 관점에서 의정 활동해 주신 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고요. 아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뭐 킬체인이라든 뭐 MD라든 뭐 이런 데 뭐 20조지만 사실은 전체 국방 예산은 지금 40조입니다. 올해. 얼마 전에 30조를 돌파하고 또 40조 이렇게 나날이 늘어나고 계속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어요. 국방 예산이. 그러니까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죠. 뭐 이북에 비해서 훨씬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도대체 이 상황이 평화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다음 북한은 미국이 미워서 그러는 건데 그럴수록 미국은 한반도에 더 깊숙이 개입되는 이런 역설적 상황에 대해서 이북 당국도 좀 고민을 했어야 한다. 결국은 분명히 남한은 올해 내년에 미국 무기를 더 사주게 될 거라는 거죠. 심지어 뭐 MD에 더 편입이 된다든지 한반도 더 긴장 국면화하고 남북한 민중은 더 어려워지는 이 상황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좀 더 좁혀서 이 엄청난 돈을 쓰면서도 안보 관리에 실패하고 있다. 어쨌든 이명박도 박근혜 정권도 결국 안보라는 것은 두 가지라고 하는데 생각은 저는 국민안보 네. 헬조선에서 자살률 최고로 출산율 꼴찌로 해서 국민이 도저히 살 수 없는 황당한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평화안보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거 궁극적인 평화로 못 가거나 그게 어렵다면 그래도 상당한 어떤 평화적인 체제로 가는 것인데 네. 지금 이명박 박근혜 들어서 계속 으르렁거리고 곧 마치 무슨 일이나 발생할 것 같은 위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안보에 엄청나게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 간의 평화협정이든 아니면 예전에 북미 간에 자주 썼던 포괄 타결 방식이든 일괄 타결 방식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로버트 갈루치하고 강석주가 이렇게 네. 일괄 타결하고 그랬잖아요. 북미 제네바 합의 같은 이런 담대한 네. 한반도 프로세스로 가야 되는데 맨날 싸우고 헐뜯을 생각만 하니까 확성기 뭐 또 무슨 대북 전담 뭐 이런 걸로 맨 서로 헐뜯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금강산 관광 같은 것도 안 되고 있고 예, 우리가 북을 남이 훨씬 더 의존하게 만드는 체제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심지어 뭐 평양과의 교류 뭐 이런 것을 훨씬 편입하게 되면 북한도 남한에 너무 많이 편입되어 있어서 자기들이 불장난했을 때 남쪽이 지원이 끊어지면 그것이 타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북미가 아니 북한 남한 북한 간에 교류가 오히려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대한민국이 좀 나선다 해도 타격이 별로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그 육자회담 틀이 살아 있을 때는 어찌됐든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 좀 평화적 관리 이런 게 가능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교류 협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북한에게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경제 교류가 단절되면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자기들한테 좋지 않고 파국으로 간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계속 이렇게 어렵게 관리가 되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뭐 북미 간 대화를 촉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대부분의 의견이고 네. 실제 북한이 핵미사일 그 연습 실험을 하면서 발표한 성명에도 보면 그게 그러니까요. 녹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무기 자체를 대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실험하면서 그걸 천명하는 것도 좀 우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스스로 좀 부끄러운 예. 얘기죠. 예.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네. 읽어드릴게요. 우리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예. 어떤 경우에도 관련 수단과 기술을 이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 그 이를테면은 뭡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그 입장을 충실히 예. 이행하겠다 이런 예. 거를 그러니까 강조하고 미국이 있어요. 원하는 워딩은 일단 던져 놓은 거거든요. 예. 네.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대화를 좀 하자, 날 좀 쳐다봐 주라라고 그렇죠. 하는 나좀 얘기를 봐줘. 던진 것인데 이번 육자회담은 그래도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이 뭐 기대가 된다기보다는 조금 그 생각이 드는 게 중국의 입장입니다. 사실 1차, 2차, 3차 때는 사전에 핵실험 있기 전에 전부 다 그 중국에 통보를 해줬거든요. 네. 그리고 뭐 3차 핵실험 때는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에 다 통보를 해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통보를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나라는 몰라도 지금 중국이 통보 대상에서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육자회담의 의장국이 어쨌든 중국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은 중국이 어쨌든 북한과 조금 가까운 편에 서서 의견을 들어주다 보니까 의장국의 입장에 따라서 조금 회의가 잘 안 열리기도 하고 뭐 이런 네.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북중 관계로 보면 공연단도 뭐 강제로 나가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또 지금 이런 핵실험에 있어서도 사전에 통지조차 하지 않기도 하고 지금 김정은의 생일날도 중국이 축전도 지금 안 보내고 네.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중국도 국제사회에서의 공동의 역할에 조금 더 페이스를 같이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돼서 네. 조금 더 이를테면 육자회담을 뭐 단호한 조처 같은 게 나올까요? 이를테면 뭐 중국 정부가 북한에게 사실 경제 교역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예,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북한하고 러시아가 조금 있긴 하지만 러시아보다는 그래도 중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컨대 경제 제재 같은 거를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진단 분석도 있던데 의원님은 좀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뭔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가면 네. 말 그대로 중국은 이 국가가 우리 국에 부속되어 있는 나라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예. 예전에 그 중국 왕조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의 이 하위 국가가 제대로 우리 말을 잘 듣지 않아? 라고 하는 것에 많이 빈정이 상해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 지금 시기에 개선시키지 않으면 김정은을 초기에 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도 지금 뭐 전승절 참여에 있어서도 자기가 원하는 의전이 되지 않으면 그냥 안 가고 말어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핑퐁 게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신경전이 신경전들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현재는 그동안은 그 북중의 둘 간의 관계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힘을 얻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유엔 결의도 있을 것이고 국제사회가 다 북한을 왕따로 고립시키는 어떤 공조의 체제이기 때문에 네. 이 시기에 뭔가의 중국의 힘을 보여주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기본적인 외교의 전술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뭔가는 중국의 입장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같습니다. 참인데 이런 면이 예. 중국이 뭐 제재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중국이 북한과 이게 북미 간의 근본적 적대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라면 중국이 이렇게 아름답게 중재를 할 수는 없을까요? 미국이 북한 체제를 전면적으로 보장하고 네. 북한은 더 이상 국제사회가 걱정할 만한 행동하지 않고 이제 그게 육자회담이 나아가는 방향성이니까 그러니까 회담만 제대로 좀 육자회담으로. 열리면 그리고 이루어지겠죠. 중국이 김정은 정권에도 압박을 하지만 남한의 박근혜 정권하고도 친한 것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잖아요. 역대 네. 어느 때보다. 물론 이번에 이안보 합의한 거 보니까 그 핵심 축이 중국보다는 한미일 삼각공조로 완전히 지금 기울고 있어서 역시 또 널뛰기 외교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남한도 좀 북한하고 사이좋게 교류도 해라. 제2개성공단도 하고 저번에 원래 신의지에도 공단 만들려고 했잖아요. 네. 당시에 중국 기업에서 무산됐다는 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북중 접경지대에도 네. 중국하고 남한이 해서 대규모로 기술 개발 투자도 하고 북한이 서서히 이렇게 좀 더 살만해지고 개방되면 네. 이런 베트남식이나 중국식 시장 사회주의로 개방형 사회주의로 이렇게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재는 오히려 이 국면에서 저는 이북이 굉장히 그 감성적인 나라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재하고 네. 왕따 시키면 더 큰 것으로 너희들의 제재는 왕따가 안 통한다고 보여주려고 감성적인 한다는 게 거죠. 아니라 감정적인 나라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감성적이면서도 감정적인. 네. 하면 빈정이 한번 상하고 예. 막 마치 저 요즘에 그 야당 상황처럼 막 서로 싸우고 막 빈정상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다음에 결국은 김광재 저는 의원님이 육자회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육자회담 야당 얘기하니까. 죄송합니다. 예. 육자회담에 참가한 나라들 그다음에 특히 한반도 접경 국가라도 굉장히 이성적으로 문제는 북미 관계다. 그다음에 남한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호소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얘기를 좀 꼭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전직 통일부 장관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지도자가 한국의 지도자가 되면 그 어쩔 수 없이 북한 붕괴론에 대해서 경도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잘 관리하면 북한 붕괴를 해서 평화체제로 확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특히 보수 정권 YS 때도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것 같다. 그 오류가. 그렇지만 북한은 절대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던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핵무장론이에요. 한반도 저렇게 핵실험을 하고 난리인데 우리도 핵국가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 이거는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제재 때문에 저희가 그 안 되는 거잖아요. 제철 시설도 못 만들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평화를 살아가는 민족인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 문제를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 사회 평화가 영구적인 평화가 가능하겠냐. 말씀하신 대로 안진걸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화적으로 관리를 잘 하려면 북한을 좀 개방형 국가로 만들어 나가서 경제적으로도 좀 윤택해지고 이런 길을 좀 터줘야 우리도 좀 경제 위기가 심각한데 통일대박론이 또 그래서 나온 측면도 있고요.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의원님 좀 그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개방입니다. 개방. 예. 지금 북한에 가장 횡행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노동당은 밥을 주지 않는데 장마당은 밥을 준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네. 북한 사람들이 하는 가장 많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막 다 잡혀가고 막 그런 말 중에 하나인데 말 그대로 북한 사람들도 시장 경제에 대해서 지금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년 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외국의 노동자로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외화벌이라고 하는 네. 측면에서. 근데 북한 사람들은 나가서 있으면 다 집단 거주 생활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외부를 차단시키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국제사회의 모습이 아 이렇게 발전했구나. 이렇게 잘 사는구나. 잘 사는구나. 그리고 뭐 뉴스를 통해서도 대한민국에 대한 모습들도 볼 것이고 북한 안에서 보여줬던 남한의 모습, 국제사회 모습이 다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매년 2만 명씩이 평생 있는 게 아니고 1, 2년 일하다가 또 들어왔다가. 북한으로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퍼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실 가장 두려운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 계속 유입돼서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국제사회 현실을 아는 것,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인데 네.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최대한 확산시켜내는 것 이게 사실 가장 두려운 심리전입니다. 예, 그렇죠. 스피커로 얘기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100세 시대 튼다고 그 사람들이 뭐 어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실없는 집단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실없는 우리가 집단? 갑자기 트로트를 틀면 뭐 하자는 것이냐 이런. 우리가 핵무장론을 다시 갖자라고 네. 하는 것을 지금 사실은 그동안은 보수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집권당의 원내대표나 네. 고위직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주 참 국가를 운영하는 측면에 있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얘기인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말 책임한 거 그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북한에 얘기하는 것처럼 핵실험하는 순간 당신들 유엔의 제재를 받아서 국제 금융 동결시키고 국제사회의 교류를 단절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 하루만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죠. 우리가 북한이 핵실험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1조 원의 주가가 빠지는 나라입니다. 북한이 핵실험하는 것만으로도. 네. 근데 유엔 결의로 금융 거래를 단절시킨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동결시켜라. 해외에 들어오는 선박 막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만 지속되면 대한민국이 버텨낼 수 있는 나라입니까? 못 버티죠.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아요. 못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어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국가의 모든 것들을 걸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남북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국내 정치를 어떻게 개입시켜가지고 어떻게 얘기하거나 이것을 심리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특히나 핵무장론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북한에 핵실험을 했으니까 테러 방지법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예요. 우선 그 새누리당 원유철 대표의 핵무장론과 관련해서 시민사회가 뭐 비판 성명 예, 계속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 핵실험도 문제지만 네. 그걸 빌미로 더 큰 긴장, 그 다음에 더 큰 대결,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사회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실험하는 것도 문제인데 무장하겠다는 거니까 더 큰 도발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잘못하면요. 거기다 우리는 대외 경제라서 할 수도 없는, 사실 하지도 못할 거예요. 할 수도 없죠. B-52가 북한을 겨냥해서 무력실했지만은 남한이 엉뚱한지 못하게 보낸 측면도 있다. 이렇게도 지금 해석이 나오지 않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NPT 체제 핵심이라는 게 수평적 핵확산을 막는 건데 어디서 으르렁거리는 집단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분쟁하거나 갈등하는. 한쪽이 만들면 또 한쪽이 만들겠다 그러면 전 세계가 다 핵을 가지게 되는 거고 결국은 지구는 그냥 망하는 파멸이는 거거든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나마 수평적 확산을 막았던 조치마저도 지금 갑자기 국제사회 책임있는 일원인 것처럼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한 나라에서 핵을 실험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지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뭐 사실
그러지도 못할 거면서 미국이 반대하면 하지도 못할 거면서 국내 정치 악용하는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무책임하다. 예. 그러니까 한반도를 평화의 길이 아니라 대결의 길로 끝없는 어떤 긴장의 길로 이렇게 몰고 가는 잘못된 지도자들이 한반도 운명을 망치게 할 수도 있다는 면에서 그 새누리당 집권 여당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심판받아야 무책임하다. 진실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진실로 무책임한 사람들. 진실로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진상 결국에는 근데- 진상 평화 위협 세력이 되는 거죠. 아, 진상 평화 위협 세력이다. 진실한 국민 안보의 사람이 아니라. 측면에서 조금 다른 얘기를 좀 드리면 예. 우리가 핵 무장에서 공격하는 이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할 수준이라면 사실 정말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 안에만 그 핵발전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20몇 개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것에 대한 전시에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됩니다. 실제 그러니까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북한이 볼까봐 차마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그것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고민부터 네. 심각하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보호,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에 국방 예산이 훨씬 더 많이 투입돼야 되는 것이고 네.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국방 안보입니다. 전시를 떠나가지고 지금 평시에도 낙후되고 오래된 온전이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 해서 지금 부산 경남 쪽에는 우리 시민들 굉장히 위험 속에서 떨고 그럼요. 있거든요. 네. 그게 지금 최대 정치 쟁점 중 하나고 이번 총선에서도 쟁점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그렇다면 사실은 핵은 무기로든 원자력 발전 둘 다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다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은 우선적으로는 남북 모두가 핵이 없어야 되 핵무기가 없어야 되겠지만 네. 사실은 탈핵 국가로 가야 되거든요. 온전히 없는 나라로 온전히 근본적인 위험한 뭐 사고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전쟁 나가지고 폭격받아가지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일본처럼 갑자기 쓰나미나 지진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는 막 온전 비리라고 해서 비리 때문에 위험한 수도 있고 맞아요. 지금으로서 너무 오래됐는데 네, 계속해서 대체 에너지로 안 가고 약간 값싸다는 유만으로 사실 값싸지도 않잖아요. 그 관리비용이나 이연비용 생각하면 원자력 발전에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는데 당장 가동하는 비용이 조금 낮다는 유만으로 계속 재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져다 준 위험이 어떻게 보면 북한 핵무기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특히 온전 주변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함을 떨고 있다. 예, 그 이것도 주변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하시는 있잖아요. 분들 이사 가고 싶어도 이사도 못 가시잖아요. 어디 갈 데도 없고. 지금 방금 저희가 인터뷰하던 중에 그 여기가 이제 스튜디오가 아니잖아요.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을 스튜디오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다 보니까 이제 출근 시간 아직 안 됐는데 8시 정도 되니까 이제 그 온풍기가 돌아가는 소리였어요. 중앙 냉난방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10만인 클럽으로 후원을 많이 해주시면 예, 저는 민주정편, 진보정편 10만인 클럽 통해서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좀 예. 제대로 된 스튜디오를 좀 갖출 텐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하다는 점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치와 시민이 만났다. 김광진, 안진걸이 함께합니다. 시민의 정치. 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이번 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준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쟁점 법안들 요거 빨리 그 직권상정에서 처리해 달라. 라는 요청을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지난 주말부터 예. 왜 한숨 쉬세요? 열받습니다. 그러니까 예,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국민 담화를 할 게 아니라 네. 안보에 있어서는 유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보수 정권이 8, 9년째 오히려 한반도는 항시적인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안보에 실패한 수없이 많은 증거가 지금 다 드러났고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계속해서 오히려 국제경제,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 남한 경제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이 정권인데 다음 국민들한테 사죄해야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해외 정보, 대북 정보에 전념하지 않고 남한 정치에 남한 사회에 과도하게 개입해가지고 정보로도 굉장히 무능한 그런 국정이 되어 있고 네. 정권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 대해 사과하고 진심으로 잘못했다. 국정원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겠다, 재편하겠다 이게 아니라 요걸 빌미로 네. 국민들의 노동 기본권을 크게 훼손하.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 우리 청취자들도 시청자 알겠지만 네. 박근혜 정권이 노동 계약을 추진한 이유는 재벌 대기업이 민원을 냈어요. 쉽게 해고해달라. 누가 민원 냈어요? 재벌 대기업이 민원 냈어요. 집단으로. 예, 전경련. 전경련도 그런 의견을 계속 냈었고요. 네. 거기 보면 쉽게 해고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징계해고나 대놓고. 정리해고는 요건을 네. 갖춰야 되니까 네. 피곤하다. 마음대로 좀 사람 좀 자르게 해달라. 희망퇴직, 명예퇴직 막 남발하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또 피곤한 거예요. 법원에 잘못하면 뒤집어지기도 하고 희망퇴직, 명예퇴직 하면 돈을 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성과 재고는요 돈도 안 주고 그냥 자를 수가 있거든요. 안 주고 바로 예, 잘라요. 바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성과 낮은 거로 몰아갖고 좀 사람들 좀 정리 좀 하자 이런 거 했었고 야, 비정규직 2년 쓰고 정규직으로 자꾸 전환해야 되니까 힘들다. 4년 쓰게 해주고 6년 쓰고 그냥 해주라 이런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청년연 대책 비정규직연 대책입니까? 이건 정말 우리 국민들 정말 다시 한번 헬조선으로 만들고 출산율 꼴찌국가로 만드는 거거든요. 자살도 높이고. 왜냐하면 직장이 안정돼야지 사람들이 그나마 행복할 수가 있는 건데 국민 절반이 집이 없어가지고 전월세 대란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리고 힘들게 직장 갔더니 직장에서도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고 언제 비정규직 기간 연장될지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방치하는 건데 이게 자신들의 무능으로 안보가 위기 상황인데 그걸 악용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나쁜 법들 100% 재벌 대기업만 원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저는 예전 최근에 제 톤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박근혜 정권에 저는 정권으로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헬조선으로 몰아넣는 일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면 그만하시라 이렇게 호소하고 싶어요. 그만하시라고요? 것처럼 네. 이번 대통령의 담화는 사과 성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눈에 힘주시고 뭐 북한을 상대로든 대한민국 뭐 야당을 상대로든 국민을 상대로든 뭐 레이저 발사하실 상황이 아니에요. 네. 지금은 레이저 그만 정말 발사했겠어요. 그 싫어요. 국가 운영의 책임자,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이렇게 안보 무능을 초래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하셔야 되고요. 네. 이 정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문책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대통령으로서 하셔야 될 역할인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남북관계를 통해서 국내 정치에 어떻게든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은 스스로 하시면 안 된다.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앞서 제가 유시민 전 장관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만 지금 뭐 내부를 탓할 때냐 북한이 핵실험하는 마당에 내부가 단결해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서 북한의 핵 위협을 극복하고 이기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북한 핵 여기서- 위협을 막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야당도. 네. 근데 북한 핵 위협을 막기 위해서 노동법을 처리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고 북한 핵 위협을 막는데 테러 방지법이 무슨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 북한 핵 예. 실험하는데 테러 방지법 빨리 해가지고 이걸 막아야 되는 테러 거 아닙니까? 방지법에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네. 국정원에서도 명확하게 발표한 것처럼 이 법은 북한과의 관계성은 전혀 없는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북한과 얘기하고 관계없어요. 있고 IS 때문이에요? 테러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유엔에서 정한 그 테러 집단으로 되어 있는데 북한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고 네. 이 법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가보안법과는 전혀 연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뭐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테러 집단처럼 얘기하는 정치적 수사들 때문에 사실 테러 방지법이 오해받아서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네. 테러 방지법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계속 법률과 상관없이 정치적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야당이 오해하고 그것을 의심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막판에 박근혜 대통령 얘기 나오고 뭐 대국민 담화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했더니 노동 관련해서는 안진걸 처장님이 푹 하셨고 테러 방지법 관련해서는 김광진 의원님이 푹 하셨어요.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더 이상 하시면 안 돼요. 대국민 담화 그만해라. 국민을 맨날 훈계하고 일방적 지지를 내리는데 거부한다니까요.
거부? 국민들이 싫어한다고요. 그런 태도를. 네. 청년들은 아주 그런 모습을 보면 극악한 분노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청년들의 절규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봐 준 적이 없는 대통령이 흔한 청년들을 불러서 뭐 예를 들면 위로 모임 한번 뭐 소통 모임을 한번 하지 않으면서 맨 마치 국민이 한다는 식으로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 그만해라. 차라리 국민들이 대통령 담화를 하겠다고 많이. 아, 국민들이 우리가 대통령 담화할 때 우리 이야기 좀 드러나는 거죠. 그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 대통령이 맞습니다. 우리 김대중처럼 노동계약 강조할수록 테러방지법 강요할수록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거부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또 다른 정책을 악용하려고 하는구나라는 티가 너무 나버리니까 그 전에는 한 번도 청년을 걱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회 와가지고 청년을 32번 언급하면서 네. 모든 정책이 다 청년을 위하는 거래요. 의료민영화도 청년을 위하는 것이요, 학교와 관광호텔도 청년을 위하는 것이요, 노동계약도 청년을 위하는 것이요, 금융계약도 청년을 위한 것이요. 누가 그걸 청년들 중에 10명이면 10명 다 청년이 걱정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재벌 대기업 민원 들어주려고 청년들을 악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예를 들면 재벌 대기업 법인세를 올려갖고 공공 부문에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청년고용 할당제를 늘린다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을 하지도 않아요. 반대하기 전에 언급조차 안 하니까 아마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네. 그런 그러니까 대책이 지금 있는지도. 말씀하신 대로 좀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간 짬뽕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 섞어가지고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하긴 하는데 북핵 위기와 관련해서는 정보 관련, 군 관련해서 문책도 하시고 그리고 왜 이렇게 그 사전 탐지조차도 제대로 못하냐? 그 수많은 돈을 쓰면서 도대체 그 돈 다 어디다 쓴 거냐? 뭐 하는 거냐 당신들 이렇게 비판을 하시고. 또 노동계약이나 뭐 청년 이슈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북핵 위기가 별개의 사안이므로 이것을 핑계거리로 삼아서 뚝딱 처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작년 한 해에 비정규직 노동자로 취업한 임금 노동자 중에 청년이 무려 64%를 차지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직하면 열의 6은 열의 7은 비정규직이었던 거죠. 이 굉장히 헬조선 이야기. 그러니까요. 전부 그러니까 헬조선 에라의 헬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뭔가 새로운 조처 같은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미 박근혜 대통령 임기 4년 차로 돌입을 한 상황입니다. 무슨 해법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자꾸 이걸 섞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되게 금방 갔어요, 시간이. 그죠? 생방송하니까 시간이 후딱 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렵네요. 어려워요? 화면으로 막 나가는 게. 아, 그래요? 화면으로 막 우리 나와요? 같은 촌놈들은 막 그런 게 신경 쓰여요. 막. 나 어떻게 나가는 거지? 막 하면서 저는 막 지금 상당히 쫄려 있는. 아, 그래요? 앞부분에 한 40분은 네. 북핵 문제 좀 어렵기도 했지만 네. TV에 어떻게 나가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아니 예, 좀 어제부터 쫄았어요. 좀 걱정을 하셨어요. 아 제가 사실은 북한 핵 관련해가지고 전문성도 없고 예, 잘 그건 몰라서 사실입니다. 제가 과연 의인 김광진 의원님하고 함께 앉아서 얘기할 처지가 되느냐 이렇게 굉장히 겸손한 모드로 얘기를 하더니 뭐 오늘 갈루치까지 얘기하면서 아 공부는 옛날에 했죠. 강석주 부부장하고 갈루치가 북미 예, 제네바 예, 합의할 때 예. 멋진 합의였다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뭐 공부를 그러니까 예. 청년 시절에 공부를 이분이 논 사람은 아니야. 아, 예. 공부를 다양하게 하셨다. 이런 요즘 느낌. 여기저기 언론에 막 영입 대상 막 이런 걸로 각 당이 막 맞아요. 나오고 그래요? 거론되고 새누리당? 그러던데. 설마요. 아 정말요? 저같이- 더불어민주당 영입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저같이. 그 저희들은 NGO를 지켜야죠. 영입 인물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어제 새누리당의 6명이나 집단인데 대부분 종편에서 활약하던 분들이라 별로 새롭지도 않다. 김무성 씨는 영입이 아니라는데요? 제 발로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제 그랬잖아요. 발로 찾아왔다. 황당한데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김무성 예. 대표가 뭘 기쁜 소식이 있다면서요? 뭐 기쁜 소식은 아니고 우리 네. 이제 또 오마이뉴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테니까 네. 김무성 대표의 따님이 수원대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은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검찰이 제가 이제 고발했었잖아요. 이게 네네. 수뢰후 부정초사라고 해가지고 다른 수원대로 이렇게 뇌물로 특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3년 연속 증인해서 뺐거든요. 네. 이건 뭐 김무성 대표나 새누리당 나서서 뺐다는 건 뭐 전가시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직권남용이나 뇌물 혐의가 있다라고 고발했고 검찰이 지금 수사를 했는데 네. 서면 조사하고 무혐의했습니다. 봐주게 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느닷없이
김무성 대표께서 수원대 해직 교수하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가지고 네네. 해직 교수님이 2번이나 불려가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저는 조사를 거부했죠. 잡아가라 차라리. 그런데 작년 12월에 아주 소리 소문 없이 네. 고소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취하했어요? 예, 어머.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저를 무서워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군요. 저랑- 안진걸승? 저랑 계속 붙어봐야 예. 재미가 없다. 뭐 이런 이제 분석이 그렇군요. 나오는데 예. 오늘 이제 한겨레 신문에 크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제가 연루된 무고로 다시 뭐 해야 되는 예, 뭐 이거 무고한 거 아니냐, 명예훼손이 아니고 자기가 의혹이 있는 거 알면서도 네. 일부러 비판을 막으려고 해직 교수하고 힘없는 NGO 스텝을 고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도 나옵니다. 근데 마침 2학기 저기 김무성 대표 따님도 수원대 교수를 그만뒀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금방 짧게 해보면 수원대 교수로 있는 한은 뇌물성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수원대 총장 이인수를 네. 이인수의 필이 계속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네. 교수들한테 뭐 인간 쓰레기라고 하고 뭐 목을 따버리겠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다 지금 세상에. 사실로 밝혀졌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 거는 어디 저기 시정 잡배들이나 쓰는 용어 아니 목을 따버리겠다. 시정 잡배들보다도 세상에. 더 안 쓰고 우리 내부자들이 안상구도 안 쓰는 말이죠. 내부자 안상구는 모히또 가서 몰디브나 한잔 하자 그러지 뭐 목을 따버리겠다는 안 그러잖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몰디브에 가서 예. 모히또나 한잔하자. 아니,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자. 이게 지금 대유행이고 지금 보셨어요? 영화를 못 봤어요. 영화 봐야 저. 내부자들 봐야 돼요. 지금 아. 850만인데 1000만, 2000만 그래요? 가야 됩니다. 이 영화 예, 예. 암살 베테랑보다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훨씬 더 예. 그 조국일보, 예. 조선일보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조국일보와 예. 검찰 간부 출신의 집권 여당 후보. 그 영화를 못 봤어요. 그래서 한겨레 신문 사설에 영화 네. 내부자들과 수원대 비리가 닮았다. 예, 예. 이인수 총장의 사돈이 방상훈 회장이잖아요. 조선일보. 네네네네. 그다음에 집권여당 대표 김무성의 비리 비호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따님은 네. 수원대 특채되어 있고. 그러니까 언론, 검찰, 집권여당 다 그다음에 목 따버린다고 하는 조폭형 교직원들 네.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한겨레 신문 사설 내용인데,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지적이나 의혹이 계속되니까 따님은 그만두게 만들고 네. 결국은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갔는데 저희들이 무혐의를 받거나 아니면 그것이 계속 공방이 이루어지면 네. 따님의 뇌물성 특채 의혹 그다음에 이인수 총장과의 관계가 계속 거론될 것이기 때문에 네. 3년 연속 사학비리 증인에서 빠진 사람이 이인수밖에 없어요. 금융한 김문기도 다 채택이 됐잖아요. 상지대. 네. 이인수만 채택이 안 돼요. 어. 뭐 그 사람은 뭐 무슨 백이 있길래 도대체. 네. 근데 그 백은 사돈이 방상훈, 절친이 김무성 이 말고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다 정리하려고 한 건데 우리 네. 국민들이 그냥 안 넘어가죠. 하나의 해명도 없이 그런 공적 문제 제기에 대해서 네. 명예훼손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김무성 대표하고 저희가 무슨 억하가 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헬조선에서 청년들 보고 맨날 눈높이 낮춰라고 강요하면서 자기 딸은 뇌물성 특채로 교수시켜. 만 30살에 석사학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최경환 청년들 보고 눈높이 낮춰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도. 네. 맨날 비정규직대라고 강요하잖아요. 푸드트럭. 그래놓고 자기 인턴마저도 심지어는 공기업, 중소기업 진흥공단 얼마나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30명 뽑는데 4,500명이 몰려들어요. 100대리 넘습니다. 그 정도로 공기업에 가고 싶고 공단에 가고 싶어요. 그것은 최경환 부총리 인턴 채용 관련해 특혜 채용 관련해서는 무혐의 되지 않았습니까? 100% 사실로는 확인됐어요. 네. 정말 인턴이 됐어요. 네. 2,500등인가 했는데 조작하고 조작해갖고 30몇 등으로 된 거예요. 세상에. 이건 사실인데 검찰이 또 역시 소환조사도 안 오고 서면으로 조사해서 서면 조사가 뭡니까? 봐주려고 하는 수준이 하나요. 그래서 제가 없다고 발표했는데 청년유니언, 민날평유니언, 청년참여연대 경제민원 같은 거 고발했습니다. 네. 이건 다시 수사가 필요하다. 재수사가 끝까지 필요하다. 끝까지 가. 김무성, 최경환 같은 사람 제일 나쁘다 봐요, 저는. 청년들에게는 눈높이를 낮춰라, 중동에 나가라, 푸드트럭 만들어라, 비정규직 뭐 기간 늘어나는 거 너희들 위한 거라고 거짓말 치면서 뒤로는 자기 특수관계들은 전부 다 하고 싶어하는 공기업, 대학 교수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헬조선의 주범들입니다. 광화문 사거리 가서 청년들과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네, 제 절대, 개인적으로도. 절대 용납할 아니 수 우리 국민들도 용납 못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네. 바로 이런 비열한 자들 때문에 청년들이 좌절하는 거예요. 금수저 수저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안진걸 처장님이 아빠네 거의 길 받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의인 안진걸. 아닙니다. 의인 김강진이고 예, 오늘- 저는 필부 안진걸인데 필부로서 분노하는 겁니다. 예. 백도 없고 뭐 돈도 없고 후배들이나
조카나 내 자식들한테 해줄 게 없기 때문에 제발 공정한 사회,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자는 거죠. 필부들이 할 수 있는 건 투쟁밖에 없습니다. 이야, 박수 한번 칠까요? 아니요, 아니. 와,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야. 별풍선으로 박수 치세요. 그러니까 발풍선. 아 정말요. 아침 일찍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계시니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 한 대한민국은 절대 망할 수 없다. 헬조선 만들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열심히 하시는 만큼 세상의 변화가 있겠죠.라고 시간이 믿고 싶습니다. 길어졌습니다만 제가 10초만 광고 하나. 네. 아 10초 광고. 예. 예. 1월 24일 날이 용산 화상경마장 투쟁 100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날 가야 되겠네요. 예, 그날 일요일 날 11시에 저희가 뭐 그냥 작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무슨 문화제 이런 것까지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냥 1000일을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요일 날 아침 11시에 하니까요. 네. 가까이 계신 분들은 시간 좀 내셔서 와주시면 용산 감사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용산 됩니까? 화상경마장 앞으로 오시면 온여대교 북단에 바로 그 우리 대한민국 최대 규모 네. 용산 화상도박장이 있고요. 예. 마사회 예. 친박 세력 현명관 네. 마사회장이 운영하는 네. 얼마 전 의원님 또 의인으로서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용산 주민들 엄청 힘내고 용산으로 출마하셔라고 오히려. 강용석이가 돌아다니고 지금 속보인데요. 네. 강용석이 지금 용산 돌아다니고 있어요. 진짜로요. 아니 그 황당하게. 블로그에 아니, 막 그거예요, 쓰잖아요. 그거. 네? 아니 그러니까 나온 거 진박 아는데 막 돌아다니고 있대요. 그러니까 네. 진짜 나오려고 한대요. 황당한 혹시 그 거죠. 화상 그 경마장 거기 반대 투쟁하는 데도 왔답니까? 아 거기는 안 왔는데 네. 뭐 후암동에도 오고 막 시장에도 근데 오고 웃긴 그랬대요. 거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사람들이 용산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예.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제 용산으로 나오면 당선은 될 것 같아요. 안 될 거는 같아요. 아니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어요. 저기 진영훈하고 강용석이 여권표를 이렇게 나눠 먹고 예. 우리 예전에 또 그쪽이 순천하고 인연이 있는 게 어떤 순천의 모 인사가 야당 후보로 거기 나온 적도 있었었어요. 아, 그래요? 구청장도 저희 학교 예. 선배예요. 아, 그렇군요. 구청장이요? 성장형 구청장. 예. 대순천골 그렇군요. 나오셨군요. 예. 그래서 저도 어제도 용산 갔다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용산은 그 용산 참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용산 화상경마장 참사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다음에 거기에 그런 동네에 강용석 씨가 나온다는 건 정말 생방송의 녹화보다 시간 관리가 다. 그러니까요. 국민모독. 70분이야. 생방송이니까 못 끊어. 국민모독 용산 주민들 모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 예. 꼭 한번 가서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천일을 맞이하는 용산 화상 경마장에 저희가 한번 가서 시민들하고 함께하면 좋겠네요. 저희 방송하는 중에 많은 분들이 응원 댓글을 주셨어요. 손손대수 팥짱 응원합니다. 뭐 이런 댓글 주셨고요. 이런 방송의 시청자가 14명이라는 게 안타깝네요. 이건 지금 14 방송 정도 야, 되는 지금 14명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그게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요. 저희가 지금 4개 채널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유스트림, 그다음에 아프리카 TV, 오마이뉴스 TV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고요. 14명은 넘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원래 팟캐스트형으로 만들다가 이제 그러니까요. 예. 보이는 팟캐스트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너무 속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생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이제 팟빵의 팟짱으로 저희가 이게 또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방송 오늘 중에 진행이 되니까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김광진 의원님은 의정보고회에서 뵈니 인물이 더 잘생기셨음. 아유. 실물이 더 잘생기셨음. 민주당은 인물 보고 뽑나 봐 이렇게. 와. 와. 좋으시겠어요? 사실관계가 아닌 것 같고요. 네, 좋으시겠어요. 예니제니 재밌게 잘 보았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계속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140명? 의원님 좀 순천에 네. 사람들을 좀 하고요. 그 참여연대 회원들 좀 예, 많이 예, 홍보해 예. 주세요. 그래서 생방송 이른 아침에 한다는 거. 출근길에 함께하는 생방송이 사실 저도 있다. 미리 광고했어야 했는데 오늘 와가지고 SNS에 올려서 그렇군요. 이제 그럼 매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되니까 네, 네.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나요? 그럼요. 스마트폰으로? 출근길에 여러분의 동반자 예. 팟짱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그 길게 하니까 좋으시죠? 예. 생방송이 좋네요. 네, 안 뭐 끊기고. 끊기지도 않고 너무 좋으시죠?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8시 30분에 강기정 의원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